금융 독점 자본의 형성. 이게 이제 국제 금융 독점 자본이 1960년대부터 유로 달러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유로 달러라는 건 뭐냐면 미국 달러가 그러니까 역의 달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잖아요. 뭐 일본에만 가도 안 받잖아. 아무리 이국가지만. 근데 달러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받는 거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는 전 세계 어디로 가니까 유럽에서 미국의 통화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달러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걸 유로 달러라고 해요. 유럽에 있는 달러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시작은 소련이 달러를 했는데 이게 적성국이잖아요, 미국에. 그럼 달러를 미국 은행에 맡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영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발은 거기에서 소련이 그 석유를 팔아서 낸 자금을 런던 은행에다가 예치를 한 게 시발이 돼서 60년대 되면서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나중에는 미국의 월가에서도 여기 이제 되면서 전 세계 가장 큰 외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일단 특징은 뭐냐면 국가 제재를 안 받아요. 규제가 전혀 없어. 통제 감독이 없어. 모든 금융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데 이거는 자유시장이야 완전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없죠. 그리고 금리는 어쨌든 국가의 통제를 받게 돼 있잖아요. 기준금리를 하잖아. 근데 이거는 자유금리야. 시장에 따라서 완전히 저기 되나. 그 다음에 은행만 돈놀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돈 있는 놈은 다 해. 개인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완전히 진짜 자유시장인 거예요. 이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여기 있는데 65년에 케네디 정부에서 이제 달러가 하도 나가니까 통제를 했어요. 규제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기업이나 이런 금융시장도 물건을 팔고 그 달러를 미국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유로 시장이 바로 예금을 해버려. 그 자금을. 그러면서 달러 자금을.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70년대를 넘으면서 월가도 이게 더 좋다. 왜 통제를 받느냐 이러면서 월가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제 독점 자본 시장이 형성이 돼요. 이게 엄청난 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하고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브레튼 우주 체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국가가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본의 이동을 통제한 거거든요. 이게 브레튼 우주 체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유로 달러 시장은 이게 아니잖아. 자유롭게 되잖아.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브레튼 우주 시장은 내부에 이미 60년대부터 붕괴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붕괴되고 그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만 유로 달러 조금만 일본 안에 5분만 더 줘요. 5분만.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이제, 불균형만 잠깐 말할게요. 여기 제목만 할게요. 이런 이제 자메이카 체제의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국제 자본 흐름이 불균형화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자본이라는 거는 생산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윤율이 높은 거. 다시 말하면 노동력이 싼 데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제에서는 반대로 가요. 자금이 유로나 아니면 미국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상한 체제거든요. 이게 이제 불균형이죠. 그 다음에 국제 자본 시장에서도 어떻게 또 하나 가지 붙이냐면 뭐냐면 금융이라는 게 무역을 그러니까 보조하는 거고 그 생산을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그러니까 산업시장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시장이. 근데 90년대 이후로 되면은 무역 규모가 아닌 재정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익거래라든지 이런 그 투기거래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커져.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시장이 더 커진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전혀 생산하지 않는 카지노 같은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불균형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균형은 뭐냐면 이제 이제 무역, 그러니까 상품 거래하고 금융 거래에 불균형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 따로, 소비하는 사람 따로, 이게 이제 균형이 맞지가 않는 형태로 되면서, 미국은 소비만 하고, 예를 들면 중국은 생산만 하고, 이런 불균형이 되는 거죠. 생산하면서 소비도 해야지 이게 순환적으로 확장돼서 되는데, 이러한 불균형한 국제 시스템 때문에 이 현재 국제 독점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냥 사회주의 운동을 안 해도 스스로 망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드러난 게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불균형한 시스템 때문에 현대의 금융독점 자본주의는 사멸하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만 던질게요. 하나는 그래서 자본 수출의 문제예요. 내년 시대하고 지금 현재의 자본 수출의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때는 자본 수출이라는 게 식민지에 가서 원자재와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식민지로 가는 거는 20%뿐이 안 돼요. 나머지 80%는 미국으로 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선진국으로. 이러한 시스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삼성이 파운드리 공장을 텍사스에 짓는데, 그럼 미국에 착취하러 가는 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식민지로든 제국지가 되는 거지. 이 논리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지. 이거 해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량주의에 물적 토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쓸 때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제2 인터넷을 비판하면서 제2 인터넷을 왜 계량주의로 될 수밖에 없느냐에 필연적 물적 토대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 초과이윤을 통해서 노동자 상층부를 매수하고 이들이 따라서 자기가 약속했던 그 전쟁 반대를 안 하고 애국 구체해서 전쟁 조국 반이라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독점 자본가에 하수인이 된 이유가 뭐냐? 그게 걔들이 변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적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매수한. 그러면 현대에는 물적 토대가 있느냐? 이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투쟁의 방향이 확실히 달라요. 근데 미국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의 이런 물적 토대는 80년대까지 중산층의 광범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양극화가 해소되다가 7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양극화되면서 중산층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그 극단적인 형태가 민주당하고 외형이 나타나는 게 다른 당이 별로 힘을 준다. 공화당과의 타협 없는 갈등으로 나타난 거예요. 중산층이 많이 있을 때 매수된 노동자층이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층이 단단히 있을 때는 이 층이 중심을 잡아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에서 이런 계량주의의 물적 토대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 문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제기는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서 약한 고리는 뭐냐. 물론 하나는 아니겠죠. 하나인 건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러시아가 약한 고리였는데 현대에는 그럼 약한 고리가 어디냐. 이걸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될 수 있느냐. 한국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과 같은 내전으로 해서 미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먼저 사회주의 종주국이 되느냐. 이래 될 수 있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제기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레닌이 세 가지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 모순을 했잖아요. 제국주의 간의 모순, 노자 모순, 그 다음에 제국주의와 식민지 모순,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반봉건 모순 있죠. 민족해방 모순. 이거는 이제 형태. 근데 저는 여기에 국제 독점 자본주의라는 형태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와 국가 주권이라는 민족 독자성의 문제. 그러니까 그동안의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강화는 식민지 국가와 식민지 민족과 제국주의 국가 간의 모순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국제 독점 자본이라는 틀과, 그럼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면, 유로존하고,
그리스하고 갈등, 유로존하고 영국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유로존에서 독일과 갈등이 아니잖아요. 제국주의하고 영국의 갈등이지 유로존에서 어떤 국가와 독일과 그리스의 갈등이 아니라 유로와 그리스의 갈등 이런 식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글로벌주의와 고립주의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한 거를 설정하는데 중심 이제 모순을 설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4가지 모순 뭐 크게 보면 5가지 주요 모순을 현대 제국주의의 모순으로 설정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죠.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핵심은 군사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는 비합리주의다. 제국주의를 정의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어쨌든 금태화는 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차이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좀 설명해 놓을게요. 왜 이건 근거가 될까? 국제